재호와 성민은 요즘 부쩍 늘어난 부부싸움에 지쳐 있었다. 어느 날 둘은 근처 카페에서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다가 성민이 엉뚱한 제안을 내놓았다. 재호야, 요즘 와이프랑 많이 싸운다면서? 재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성민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이런 건 어때? 우리 와이프들 서로 바꿔서 데이트해보자고.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재호는 깜짝 놀라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야, 왜 안 돼? 어차피 둘 다 요즘 스트레스 쌓여 있고 좀 색다른 경험해보는 거지. 딱 하루 동안만 말이야. 생각해봐. 둘 다 리프레시하고 새로운 시선으로 배우자를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재호는 잠시 멍하니 생각하다가 피식 웃었다. 아니 그게 가능할까? 와이프가 허락해 줄까? 성민아, 중요한 건 서로를 좀 더 이해해 보려는 거잖아. 하루쯤 색다른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그리고 솔직히 우리보다 와이프들이 더 재밌어 할 수도 있잖아. 성민이 뭔가에 홀린 듯 진지하게 말하자 재호는 이내 결심했다. 그래 뭐, 그럼 한번 제안해보자. 우리랑 와이프들도 좋은 시간 보내고 새로운 시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누가 알아? 둘은 그날 밤 와이프들에게 이 계획을 설명했고 예상외로 와이프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드디어 데이트 날이 다가왔다. 자, 오늘은 와이프 교환데이. 성민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각자 서로의 와이프와 함께 다른 장소에 펜션을 예약해둔 두 사람은 약속한 대로 각자 하루 동안 낯선 상대와 데이트를 즐기기 시작했다. 그날 성민은 재호의 와이프와 고즈넉한 펜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고 재호는 성민의 와이프와 숲속 산책길을 거닐며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각자 새로운 관점으로 서로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성민과 재호는 와이프들과의 관계가 좀 더 유연해졌고 서로의 와이프들에 대해 이해하는 눈이 한층 깊어졌다. 제 친구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했고 저는 대학도 못 가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다가 도사관으로 복무한 후 중사로 전역했습니다. 그때 모아둔 돈이 조금 있었는데 친구가 좋은 투자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제 돈을 몇 배로 불려주겠다고 했어요. 믿고 맡겼는데 그게 작전주였고 결국 제 돈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똑똑한 친구라 믿었지만 친구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평생 그 빚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쨌든 내가 내린 결정이니 너 탓 아니야. 돈은 다시 벌면 되지라고 말하며 의연하게 받아들였지만 친구는 어떻게든 그 돈을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공사장을 다니며 몇만 원씩 저에게 갚으려 노력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친구가 저에게 갚는 돈도 줄어들고 연락이 뜸해지더니 결국 연락이 아예 끊어졌습니다. 그때도 친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평생의 친구를 잃은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큰 돈을 날렸지만 저도 군대에서 배운 성실함을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했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아내는 과분할 정도로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조금 그러한 쪽이다 보니 몇몇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은 저에게 어디 술집에서 데려온 거냐며 장난처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아내의 외모나 풍기는 분위기가 자칫 오해를 받을 법한 인상이었습니다. 아내도 배운 게 저만큼 없기에 직업 자체가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아내가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게 싫어서 아내는 결혼 후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가정을 꾸리고 제 인생을 잘 살고 있었는데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서 결혼한다고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말없이 잠적해서 미안하다며 이제 결혼을 하는데 친구라고 부를 사람이 저밖에 없다며 자기 결혼식에 꼭 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때 저는 친구에게 그 돈은 잊으라고 돈보다 소중한 게 우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용서했습니다. 그 돈 안 갚아도 되니 너의 인생을 살라고 했습니다. 이미 받지 않겠다고 결심한 터라 그 돈을 포기한 게 아깝지는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다들 신부 화장하고 드레스 입고 꾸며놓으니 솔직히 세상에서 아름답지 않은 신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친구의 아내도
마찬가지로 화려해서 참 예쁘더군요. 그런데 결혼식 이후 친구네 부부를 만나게 된 자리에서 화려한 신부의 모습을 하지 않은 친구의 아내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몸은 마른 편이고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공부 좀 해본 것 같은 그 모습이 친구처럼 모범생 소리를 들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말도 없고 조용조용하며 친구에게 말도 하지 않고 조신하게 있는 모습은 정말 내조를 잘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외향적인 성격인 아내와 비교되더군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 식사가 나오기 전에 물컵에 제 것까지 물을 채워주고 수저도 꺼내서 세팅해 주더라고요. 아내에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이어서 같은 여자인데도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 녀석은 기가 약한 줄 알았는데 아내를 꽉 잡고 살고 있는 걸 보니 대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은 이유는 오히려 저는 반대로 아내에게 꽉 잡혀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집안일을 하면서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살림을 하기에 경제권을 가져가 버려서 저는 용돈을 타서 써야 했습니다. 친구는 아내를 꽉 잡고 살면서 경제권도 가지고 서로 다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부럽기도 했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나서 집에 오니 아내는 저에게 밤늦게까지 혼자 어딜 싸돌아다니고 화까지 내고 있으니 같은 여자인데 이렇게도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잘못한 일도 없는데 그냥 얼마 전에 결혼한 친구 부부와 저녁 식사하고 왔다고 했더니 그 대답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어디 가서 딴 여자 끼고 논 거 아니냐며 저를 의심하더군요. 해명하다가 싸움까지 번져서 친구와 통화하며 해명했고 그날 저녁에 부부끼리 모여서 한번 놀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넷이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아내도 제 말을 사실로 알게 되니 자리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분위기 띄우는 걸 잘해 노래방에서 탬버린을 흔들며 분위기를 띄우기 시작했는데 친구의 아내는 적응을 못한 듯 구석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서로의 배우자가 완벽하게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친구는 제 아내를 신기한 듯 쳐다보고 저는 조용히 있는 친구의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친구도 노는 성격이 아니라 분위기를 띄워보려 했지만 아내의 텐션을 따라가지 못했고 아내가 친구 옆으로 바짝 다가가 앉더니 친구에게도 노래 한 곡 하라고 하며 같은 시절을 살아온 우리 세대라면 모를 수 없는 노래들을 주르륵 예약하더군요. 친구는 처음 보는 모습처럼 신나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내성적이고 말이 없던 친구가 저렇게 신나게 놀고 있으니 괜히 저까지 뿌듯하기도 하고 아내에게도 고마웠습니다. 친구와 아내가 노래를 부르며 마이크를 놓지 않자 자연스럽게 저는 친구의 아내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왜 신나게 놀지 못하냐고 물으니 친구 아내는 이런 분위기는 잘 적응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신나는 노래들이 끝나고 다음 예약된 노래가 나오는데 잔잔한 발라드가 흘러나왔습니다. 친구와 아내가 신나게 놀다가 뭐야 하면서 다음 곡으로 넘기려는 순간 저는 마이크를 뺏어서 친구, 아내와 함께 나가 둘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번갈아가며 한 소절씩 노래를 부르며 말없이도 눈치껏 저를 따라오는 모습이 곡불장군인 아내에게는 느끼지 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부부 두 쌍이 뭐가 서로 잘 맞았는지 결혼 후 신혼집도 가까이 구한 친구, 부부와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가까워지니 아내는 언젠가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저와 친구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좋은 직장에서 대우받고 돈을 잘 벌어온 것 같아서 저를 비교하며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돈도 잘 벌어온다라는 식으로 제 속을 긁어대길래 저도 친구 아내와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아내는 남편이 한마디 하면 찍소리도 하지 않는다며 싸우게 되었고 그날은 서로 비교를 해서 심각한 싸움으로 번져 집을 뛰쳐나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혼자 마시기 그랬기에 친구를 불러 함께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다가 아내와 싸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말에 친구의 눈빛이 조금 바뀌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러다가 친구가 제안을 했습니다. 와이프를 서로 바꿔서 데이트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듣지도 않았습니다. 친구는 아내를 꽉 잡고 사는 줄 알았는데 자주 싸우기도 했나 봅니다. 그때마다 친구 아내도 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가 자유분방한 건 제가 그만큼 아내를 존중해 주기 때문이라는 말을 꺼내며 자기 남편이 저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아내를 바꿔 데이트해보자는 제안을 한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친구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제안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친구와 저는 서로의 아내와 데이트를 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하루 정도 재미로 해보는 거야 라고 친구가 말하자 저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아내가 각자의 남편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어떤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서로의 아내에게 그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던 아내와 친구의 아내는 이내 웃으며 응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 한켠에서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친구와 얼마나 잘 어울릴지, 친구 아내가 저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데이트 날이 다가오자 저는 친구, 아내와의 만남에 대한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친구와 저는 약속한 대로 오전에 친구 아내를 데리러 갔습니다. 친구 아내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에 조금 놀랐지만 그 모습이 또한 매력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카페로 가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아내는 평소에는 조용하고 내성적이라고 느꼈지만 저와의 대화에서는 조금씩 편안해 보였습니다.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예상외로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그녀는 책 읽는 걸 좋아했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점차 분위기가 무르익자 우리는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고 이 과정에서 친구 아내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아내는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둘이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친구에게 묻자 친구는 아내와의 데이트가 생각보다 잘 맞아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아내도 친구와의 대화가 재미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모습을 들으니 조금 씁쓸한 기분이 들었지만 동시에 친구 아내와의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서로의 데이트 후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우린 또 한 번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서로의 아내가 각자의 남편에게서는 느끼지 못했던 점들을 서로에게서 발견하고 이런 점들이 마음에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내는 내가 좀 더 신경 써주고 배려해주면 좋겠다고 했고 친구 아내는 당신의 솔직함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가며 우리는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이런 관계가 우리 부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경험은 우리에게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서로의 가치관을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친구와 저는 이 경험이 부부 관계를 더 단단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내와 친구 아내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고 서로의 아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서로의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각자에게 필요한 점들을 고치며 더욱 끈끈한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절대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서로의 좋은 점만을 비교하는 아내들의 못된 습성을 이번 기회에 바꾸자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친구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펜션으로 향하면서도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는 이 계획이 내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취소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펜션에 먼저 도착한 제 아내가 전화를 걸어와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불평하며 친구 아내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마음을 다잡고 친구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펜션으로 급히 차를 몰았습니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 친구 아내는 매우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는 얼음처럼 굳어 있었고 상황이 어색하게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제 아내가 저에게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 사진은 친구가 버려놓은 술판을 배경으로 친구와 함께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내 덕분에 저도 화가 치밀어 올랐고 준비해 놓은 고기와 술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놀기 시작했죠. 친구 아내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은 참 배려가 깊은 천상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 아내의 술잔에 술을 따라주다가 저도 모르게 아내를 떠올리며 잠시 정신이 팔렸고 그러다 보니 술이 넘쳐 흘렀습니다. 어이쿠 하며 미안하다고 말하며 친구 아내에게 쏟아진 술잔을 치우다가 그녀와 손이 맞닿게 되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눈을 응시하게 되었고 그 찰나의 순간은 마치 결혼 전의 설레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는 주기적으로 데이트를 즐기고 있습니다.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결혼 생활을 더욱 깊이 즐기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웃으며 서로를 지지하며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일 밤 사연을 들으며 잠에 드는 60대 아줌마입니다. 여러 사연들을 보며 공감도 많이 되고 힘도 얻고 하는데요. 저도 가슴속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려 합니다. 저는 지금 누구의 연락도 받지 않고 제 고향 남원에서 지내고 있어요. 정말 외롭지만 요즘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제 과거의 삶들이 머릿속에 펼쳐지곤 하는데요. 힘들고 슬펐던 기억도 많지만 참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은 들어요. 다음 주에는 둘째가 살고 있는 베트남으로 갈 예정입니다. 둘째 아들이 손자를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태어나 비행기를 한번 타본 적도 없는데 앞으로의 타향살이가 두렵기도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내린 결정이니 잘 적응하도록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언젠가는 이곳에 제 이야기도 한번 남겨보고 싶었는데 더 늦기 전에 용기를 내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남편과 저는 9살 차이이고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랐어요. 현재는 아들만 둘 있고요. 전 아주 어릴 적부터 남편을 내심 좋아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 너무 어렸던 절 남편은 그냥 동네 꼬마 아이로만 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남편은 고향에서 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로 올라가 결혼을 했고 그렇게 제 첫사랑이었던 남편은 그저 기억으로만 남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년 후 제 첫사랑이었던 남편이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전 당시 전문대를 졸업하고 읍내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설레던지 며칠 동안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결혼까지 했으니 다른 감정은 없었지만 그냥 한 번쯤은 꼭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당신이 꼬마로만 생각했던 여자아이가 이렇게 커서 예쁜 처녀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출퇴근길에 며칠을 남편의 집 앞을 서성이곤 했고 그토록 싫어했던 심부름도 자진해서 다녀오겠다 하면서까지 남편과 마주치기 위해 애썼던 것 같아요. 남편의 집이 작은 구멍가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내려온 지 며칠이 되었다는데 남편의 얼굴 한 번을 볼 수가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 우연히 엄마와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슈퍼집 원철이 있잖아요. 글쎄, 각시가 먼저 저 세상으로 갔다지 뭐예요. 애 하나만 데리고 내려왔다네요. 그래? 빚덩이 하나만 데리고 내려왔다더니 그런 사연이 있었나 보네. 원철이 그놈도 참 성실하고 야무진 놈인데 안 됐구만 그래. 원철이 아버지랑 막걸리 한잔 해야겠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뛰더라고요. 복잡한 심경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해서 저와는 인연이 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희망이 생기는 것 같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남편이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기도 했고요. 어느 날 약속을 갔다 막차를 타고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떠나갈 듯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 남편의 집 앞을 보니 남편이 어정쩡한 자세로 포대기에 아기를 업고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더군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사람이었으니 반갑기도 하고 아이를 업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으니 안쓰럽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지나칠까도 생각했지만 정말 보고 싶던 사람이었기에 가서 말을 건네보았습니다. 원철 오빠? 이제야 만나네요. 내려왔다는 얘긴 들었어요.
날이 어둡기도 했지만 남편은 정말 저를 몰라봤던지 한참을 바라보다 저라는 걸 알아채더군요. 아, 혜진이구나. 많이 컸네. 몰라보겠다. 학교는 졸업한 거야? 이 인간이 제가 아직도 어린애인 줄 아는지 많이 컸다고 하는데 속으론 아직도 저를 아이로만 보는 것 같아 정말 속상했습니다. 일부러 좀 쏘아붙였어요. 많이 컸다뇨. 오빤 내가 아직도 국민학생 꼬맹이인 줄 알아요? 벌써 23살이에요. 내일 모레 시집갈 나이구먼. 근데 오빠 아들이에요? 아, 미안.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구나. 응, 우리 아들 경민이. 예쁘지? 아기가 배가 고픈 건지 어디가 불편한지 그 조망만한 얼굴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지러지게 우는데 도무지 그칠 생각을 안 하더군요. 아빠가 애를 이렇게 못 봐서 어떡해요. 이리 줘봐요. 내가 한번 안아보게. 어머니가 아무리 달래도 안 그치더라고. 그때 제 나이가 23살이었는데 아이 한번 안아본 적이나 있었겠어요. 맏딸이라 조카도 없었는걸요. 그래도 제가 뭘 안다고 아기를 받아들고 조금씩 달랬더니 신기하게도 제 품에 안긴 아기는 금세 울음을 그치곤 새근새근 잠에 들더군요. 와, 신기하네. 내가 아무리 달래도 도통 그치질 않는데 우리 경민이가 혜진이 누나가 마음에 쏙 드나 보네. 그 누나라는 말이 왜 그리도 듣기 싫던지 전 괜히 화가 나더라고요. 화를 내며 아기를 다시 남편에게 건네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누나가 뭐예요? 오빠 아들이면 이모지. 아직도 어린애 취급이야. 나 갈래요. 남편은 다시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를 안고 머쓱한 표정을 짓더군요. 화를 내고 돌아오긴 했지만 전 다시 만난 남편의 생각에 그날 밤 잠도 잘 못 이뤘던 것 같아요. 첫사랑인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된 전 그날 이후로 남편에게 걷잡을 수 없이 빠져버렸습니다. 쉬는 날엔 하루 종일 남편의 집 앞을 서성이고 우연을 가장해서라도 마주치려 온 동네를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제 그런 마음을 눈치채셨는지 절대 안 된다며 단도리를 하시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전 그 누가 말린다고 해도 들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원철 오빠에게 편지를 썼고 밤마다 그의 아들 경민이를 안고 함께 동네를 거닐기도 했습니다. 워낙 작은 동네인지라 금세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를 밀어내려 했지만 제가 막무가내였죠. 전 상관없었으니까요. 오히려 더 잘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혜진아, 네 마음은 알겠는데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너도 잘 알잖아. 난 애 아빠고 넌 이제 23살인데 이러다 소문이라도 나면 너 혼삿길 막힐지도 몰라. 너희 부모님도 걱정이 많으시다더라. 우리 경민이 예뻐해주는 건 정말 고마운데 우리 이렇게 따로 만나는 일은 없도록 하자. 오빤 남자가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난 소문 그런 거 상관없어요. 우리 부모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뭐 당장 결혼이라도 하재요? 우리가 뭐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얼굴 보고 하면 좋잖아요. 그땐 제가 정말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게 저 같은 딸이 있었더라면 정말 다리 몽둥이를 몇 번이고 부러뜨려 놓았을 겁니다. 하지만 고집이 대단했던 전 당시의 남편도 저희 부모님도 결코 말릴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저의 구애를 받아주었고 가끔은 경민이를 데리고 읍내에 데이트를 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저를 불러 혜진아, 너 요즘 원철이 만나고 다닌다며? 아서라, 네가 어릴 때부터 원철이 좋다고 따라다닌 건 알지만 애 딸린 호래비가 뭐가 좋다고 난리니? 원철이 나이가 몇인 줄이나 알아? 그리고 원철이 집 지지리도 가난한 거 몰라서 그래? 차라리 부잣집이라면 말이라도 안 하겠다. 정신 차려 이거사. 너 좋다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엄마가 선짜리 알아놨으니까 잔말 말고 선 봐서 빨리 시집가. 엄마,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살아야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촌스럽게 무슨 선이에요. 나 선 절대 안 볼 거니까 그리 아세요. 아셨죠? 그리고 엄마, 원철 오빠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시면서 그래요? 옛날에 아빠 쓰러지셨을 때 원철이 오빠가 없고 병원까지 안 갔으면 우리 아빠 지금 거동도 제대로 못 하셨을 거잖아요. 그때 생각을 하셔야죠.
그건 그거고 이 녀석아. 암튼 너 아버지가 아시는 날엔 경을 칠 줄이나 알아. 그 전에 빨리 정리해. 아님 정말 너 머리 싹 밀어서 방 안에 가둬버릴 줄 알아. 그땐 말리는 엄마가 원망스럽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사실 그 당시 남편의 집안 상황은 정말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아버님은 중풍으로 거의 거동이 불편하셨고 어머님은 구멍가게 운영하시며 겨우 입에 풀칠하는 수준이었는데 집안에 땅 한마지기도 없어 남편이 남의 집 일을 도와주면서 생계를 꾸리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서울로 올라간 것도 배운 것도 없이 남의 농사만 도와주면서 사는 건 답이 없어 일거리를 찾아간 거였고요. 반면에 저희 집은 아버지가 물려받은 땅도 있고 하우스 농사로 꽤 짓고 있어서 그 동네에서는 가장 부유한 편에 속했어요. 안녕하세요. 게다가 아버지는 전문대지만 딸인 저를 대학 교육까지 시키실 정도로 자식들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신 분이었죠. 그런 아버지가 딸내미가 애딸린 호래비를 만나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되시는 날엔 경을 치실 게 분명했지만 전 그땐 남편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은 점점 확고해져 갔고 남편 또한 그런 저의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주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저를 만날 때면 특유의 그 따뜻한 웃음으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 저와 남편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어 저희 아버지가 알게 되셨어요. 전 올게 왔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노여움은 제 상상 이상이었고 저는 머리칼이 엉망으로 잘려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가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어디서 저런 거지 같은 집구석에 호랩이랑 눈이 맞아서 집안 망신을 시키고 다녀? 너 당장 그놈이랑 헤어지지 않으면 그놈의 집구석 이 동네에서 쫓아버릴 테니 그리 알아. 알겠어? 아빠! 저 원철이 오빠 사랑해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 허락해 주세요. 사랑? 결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너 저 구멍가게도 내가 원철이 아버지 쓰러졌을 때 빌려준 돈으로 차린 거야. 옛날에는 원철이네 집이 우리 집 머슴이었어, 머슴. 머슴이랑 양반이랑 결혼하는 법이 있다더냐?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아닌 건 아니여. 옆에서 엄마는 어서 아버지한테 잘못했다 빌라며 성하셨지만 그럴수록 전 남편이 더 측은해졌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연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절대 남편이랑 헤어질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저희 집에 찾아와 몇 시간을 무릎 꿇고 빌다 아버지에게 매질을 당하고 쫓겨나기도 했어요. 결국 아버지는 남편의 집에 쫓아가 마을에서 쫓아내버리겠다며 엄포를 늘어놓으셨고 빌려준 돈을 당장 갚으라며 압박도 하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제가 밥도 물도 안 먹으면서 버티니 아들 경민이를 데려오지 않는 조건으로 결혼을 허락하셨지만 남편도 저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버텼습니다. 저도 애초에 경민이를 두고 남편과 결혼할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남의 자식을 키우게 할 수는 없다며 더 강경하게 나오신 아버지는 정말로 남편의 집에 빌려준 돈을 전부 다 회수하셨고 길에 나앉을 만한 상황을 만드셨어요. 결국 전 편지 한 장만을 남기고 남편과 함께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경민이를 안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어요. 제 부모님 가슴엔 비수를 꽂고서 말이죠.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에 저희 집과 남편의 집은 철천지 원수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희 아버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시댁에 찾아가 우리 딸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우셨고 그걸 견디지 못한 시댁도 마을 떠나 시어머님의 고향으로 가셨다고 했어요. 서울에 올라와 처음엔 남편의 친구 집에서 더부살이를 했고 나중에 돈을 조금 모아 얻은 반지하도 아닌 지하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전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지금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고생이지만 그땐 그리 힘든 줄도 몰랐던 것 같아요. 경민이를 업고 부업이란 부업은 안 해본 게 없었고 가스렌지도 없어 연탄불에 밥을 지어 먹으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였으니까요. 하지만 생활은 갈수록 궁핍해졌어요. 남편 혼자 벌이로는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라도 일을 구해보려 했지만 쉽지 않더군요.
당시 흔치 않았던 전문대까지 졸업한 저였지만 아기 엄마인 절 받아주는 직장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출산은 곧 주부를 의미했고 아이를 맡겨둘 곳도 없었으니 제가 할 만한 일은 밤을 깎거나 박스를 접는 것 같은 부업이나 식당의 설거지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가구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고 나중에는 용접을 배워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워낙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기에 인정을 받아 급료도 오르고 하니 나중에는 우리 세 식구 배골치 않고 지낼 정도는 되었지요. 그 사이 저와 남편의 사이에도 아기가 생겼고 이제 4명의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남편은 정말 밤낮 없이 일을 했어요. 항상 퇴근하자마자 골아 떨어져 버리는 남편의 양말을 벗기면서 다 짓무르고 상처투성이인 발을 볼 때면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잠을 잘 때도 끙끙대며 앓는 소리를 내는 남편을 바라볼 때면 하루가 얼마나 고단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한편으론 저의 고집 때문에 이런 모진 고생까지 시켰다 싶어 미안하고 제 선택을 후회하기도 했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애쓰는데 저도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싶어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버스비를 아끼려 경민이의 손을 잡고 둘째를 들쳐업고 1시간 거리를 걸어 다녔고 정말 저를 위해서는 100원짜리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 경민이는 동네 골목대장을 도맡아 할 만큼 건강하게 자랐고 초등학생이던 어느 날 야구 선수를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엄마, 저 야구부에 가입하고 싶어요. 코치 선생님이 6학년 형들보다 제가 더 잘한대요. 프로 선수 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댔어요.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무엇이든 다 시켜주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현실은 돈이 많이 드는 야구를 시킬 형편은 못 되었기에 저도 남편도 반대를 했어요. 경민아, 야구는 그냥 친구들하고 하는 게 어때? 경민이도 알겠지만 우리 집이 부자가 아니잖아. 그래, 우리 경민이 공부도 잘하는데 야구는 나중에 취미로 하면 되잖아. 어린 아들의 꿈을 꺾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지만 그 나이대의 아이들은 막연히 운동선수를 꿈꾸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며칠 저러다 말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린 것이 고집이 어찌나 센지 몇 날 며칠을 먹지도 자지도 않고 야구만 시켜달라고 하는데 버틸 재간이 없더군요.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펄쩍 뛰었지만 전 힘 닿는 데까지는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었어요. 야구부의 유니폼을 입고 뛸 듯이 기뻐하는 경민이의 모습을 보며 저도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죠. 한 달에 들어가는 운동비 회비며 합숙비, 용품비까지 감당하려면 남편과 저의 수입만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자는 시간을 쪼개 부업도 하나 더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식당 일에 둘째 뒤치다꺼리를 하고 집에 와선 잠들 때까지 바느질을 하다 보면 눈이 저절로 감겨 바늘에 찔려 깨는 경우도 많았지만 포기하고 싶다가도 그 시간까지도 일을 하는 남편과 야구부에 들어 좋아하는 아들을 생각하면 저절로 힘이 나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고등학생이 된 경민이는 지역의 대표 선수도 되고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뽑혀 회비를 면제받기도 했어요. 저도 다른 학부모들처럼 코치 선생님들에게 용돈을 건네거나 먹을 것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시합장마다 쫓아다니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고 경민이는 그만큼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경민이는 그런 제게 항상 고마워했고 자신이 성공해서 꼭 보답하겠다고 말할 만큼 의젓한 아이였어요. 사실 경민이는 제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오면 왜 우리 집엔 결혼 사진이 없는지 자기 돌잔치 사진은 없는지를 묻곤 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허둥지둥 둘러대다 보니 조금 이상하다 느꼈다고 하더군요. 할머니 집에 갈 때면 매번 엄마한테 잘하라고 엄마한테 나중에 꼭 보답하라고 하시기에 여쭤봤다며 할머니에게 전해들었다고 했어요. 그 후로는 제게 예전처럼 살갑게 구는 건 사라졌지만 그 나이대의 남자아이들이 되게 그렇듯 엄마와 살갑게 지내기는 쉽지 않잖아요. 더 철이 들었다고 해야 하나? 마치 어른이 된 것처럼 우리 집은 자기가 책임진다며 꼭 프로 선수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들과 작은 회사를 차렸어요.
말이 회사지 기술자들이 모여 건설사에서 일감을 수주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무실 같은 개념이었죠. 남편이 나이도 가장 많아 사장 역할을 맡았는데 그게 화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게 큰 회사에서 일을 받아서 공사를 다 마친 이후에 대금을 청구하는 구조이거든요. 안녕하세요. 건설업의 특성상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사람들 임금은 먼저 줘야 하니 저희 주머니에서 먼저 챙겨주고 부족하면 빚까지 내어 인건비를 다 지급했는데 건설사에서 공사비를 안 주는 경우가 허다했고 그마저도 대금을 깎거나 몇 년 있다 지급하는 통에 빚만 늘어가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네 식구 먹고 살기도 빠듯한 형국에 인부들 인건비까지 제가 식당에서 번 돈으로 지급해야 하니 살림살이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경민이의 코치 선생님에게 온 전화였는데 그 전화를 받은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거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경민이가 시합을 하다 팔이 부러졌는데 하필 투수였던 경민이의 오른 팔꿈치가 부러졌다는 겁니다. 둘째를 주인집에 맡기고 헐레벌떡 뛰어갔더니 경민이는 병상에 누워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고 그걸 보는 제 가슴도 미어졌어요. 다행히 교통사고나 목숨이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야구선수, 게다가 투수에게 팔꿈치는 생명과도 같았으니까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이 잘 된다고 해도 야구 선수로서 생명은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국내에서 이 정도로 정교한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은 없다고 하더군요. 코치 선생님도 고개를 젓는데 무엇보다 경민이가 상심할 생각에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기엔 꿈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달려왔던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겨우 수술을 통해 뼈를 붙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가장 중요한 인대가 거의 끊어져 버려 일본에 가서 수술을 받지 않는 이상 도저히 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보험도 되지 않는 수술이고 게다가 일본까지 가야 한다니 저희 집에 보증금을 뺀다고 하더라도 어림도 없는 금액이었어요. 남편과 상의를 해보았지만 밀린 임금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에 수술을 시킨다는 건 언감생심, 꿈도 꾸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민이도 저희 집의 사정을 알았기에 아무 말 없었지만 그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나요. 퇴원을 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 제게 무릎을 꿇고 수술만 시켜달라고 애원하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파 목구멍이 탁 막힌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을 떠난 지 15년이 넘어 처음으로 친정에 찾아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법밖에는 없더군요. 기운이 성성하시던 아버지는 어느새 백발의 노인이 다 되셨고 고우셨던 엄마는 주름이 깊어 웃는 건지 울상을 지으시는 건지 모를 정도로 늙어 계셨어요. 아버지는 자신에게 딸은 15년 전에 죽었다면서 나가버리셨고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말없이 눈물만 흘리시더군요. 엄마 죄송해요. 딸이 이런 모습으로 찾아와서. 살아서는 못 보나 했는데 이렇게 와주니 고맙다 우리 딸. 저 엄마 실은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차마 꺼내기가 쉽지 않았지만 겨우 말을 내뱉었어요.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엄마는 제게 엄마가 가진 돈의 전부라며 200만 원을 쥐어주셨습니다. 제 동생들에게 받은 용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신 돈이라는 걸 알았지만 전 그 돈을 받아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우리 아들 수술시켜야 했으니까요. 엄마가 주신 돈에 여기저기 돈을 끌어모아 일본까지 가서 경민이의 팔꿈치 수술을 시켰어요. 수술로 끝난 게 아니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활훈련을 해야 했고 그 재활훈련 과정에도 상당한 돈이 들어 저희 식구들은 다시 힘든 생활을 해야 했죠. 그런데 시련은 끝나질 않더라고요. 경민이는 수술 후 기나긴 슬럼프에 빠져버렸고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엔 프로팀은 고사하고 대학 진학도 어려울 정도로 성적이 나빠졌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 이제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제가 대학에 간다고 해도 프로 선수가 되기엔 많이 부족해요.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좋은 대학은 아니더라도 대학에 진학해 더 도전해보길 바랬지만 그동안의 재활이 너무 힘들었는지 운동을 그만두겠다고 하더군요.
경민이는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겠다면서 부사관으로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전 돈이 뭐라고 아들의 가슴에 부채감만 안겨준 것 같아 너무나 미안했어요. 부모로서 자식의 꿈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능력이 부족해 충분한 지원도 해주지 못했는데도 되려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만 갖게 했으니까요. 전부터도 경민이는 제게 항상 보답하겠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 마음을 잘 알기에 정말 고마웠지만 한편으론 진정 친엄마처럼 대해줄 수는 없는 건지 조금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키워줘서 고마운 마음이 아닌 친엄마처럼 투정도 부리고 때론 속도 썩이면서 말이죠. 하지만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경민이를 보며 저도 항상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시련은 이어졌습니다. 경민이가 입대하고 5년쯤 지났을 무렵 우리 가족의 기둥이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렸던 거죠. 공사장에서 일하다 난간에서 추락을 했는데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하얀 천으로 덮인 모습이었어요. 한순간에 기둥을 잃은 감정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늘이 무너졌다고 해도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군에 있던 경민이가 연락을 받고 달려와 장례를 치렀고 전 한동안 정신도 차릴 수 없었어요. 먹고 사는 게 최우선이라 보험비가 가장 아깝다 했던 남편은 제대로 된 사망보험도 없었고 게다가 헬멧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정식 계약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 처리는 고사하고 별다른 보상조차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둘째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대학도 포기하고 취직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첫째에 이어 둘째까지 제대로 된 뒷바라지를 해주지 못해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첫째 경민이가 둘째를 불러 말했어요. 경훈아, 형은 노력이 부족해서 꿈을 포기했지만 넌 절대 그래선 안 돼. 형이 무슨 일이 있어도 너 공부시킬 거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해라. 알겠어? 우리 집 사정 뻔히 아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 형도 힘들 텐데. 난 괜찮아.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내가 우리 집 가장이야. 형 말 듣고 공부해. 경민이의 그 말이 든든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어요. 자기도 아직 20대의 어린 나이인데 저와 동생까지 책임지려 하는 마음이 기특했지만 저 또한 경민이의 짐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자신의 말처럼 경민이는 둘째가 대학을 졸업하고 또 외교관 시험을 준비할 때까지 오랫동안 동생의 뒷바라지를 했고 둘째는 외교관이 되어 해외에 나가 살고 있어요. 경민이는 30이 훌쩍 넘어 전역을 했지만 남들은 군 생활을 하면 억 단위의 돈을 모아 나온다는데 그동안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었어요. 이제 곧 결혼도 시켜야 할 텐데 방 한 칸 마련해줄 돈도 없는 엄마의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처음 보았을 때 자지러지게 울던 그 피덩이가 이제는 4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흰머리도 하나씩 보이는데 살림살이는 나아진 게 없어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짐이라도 되지 않으려 저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 녀석이 결혼을 하겠다며 아가씨를 한 명 데려왔더라고요. 뱃속엔 하늘이 주신 선물도 함께 말이죠. 아가씨는 참 예쁜 외모였고 직업도 안정적이라고 했어요. 나이도 많고 재산도 별로 없는 우리 아들에게 시집 와준다니 고마울 따름이었죠. 제가 가진 것 없는 부모라 미안하다며 남겨줄 것도 없는데 괜찮겠느냐 물었지만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고 부부가 열심히 살아보겠다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더 안심이 되었고 큰아들이 심성이 고와 참 좋은 짝을 만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게다가 성격도 얼마나 좋은지 자기가 집에서 직접 구웠다면서 작은 봉지에 담긴 쿠키를 선물하며 요리가 취미라더군요. 옷차림도 수수하고 무엇보다 허영심이 없어 정말 예뻐 보였습니다. 전 해줄 게 별로 없어 미안하다며 아이 낳으면 내가 잘 돌봐주마 약속했어요. 제 손주이니 당연한 일이기도 했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요. 아가, 고맙다. 우리 경민이 많이 사랑해주고 이렇게 뱃속에 아기까지 데려와 주니. 내가 능력이 없어 해줄 건 없지만 손주는 내가 책임지고 봐주마. 정말요, 어머님? 약속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멀리 사셔서 걱정했거든요. 경민이는 식장도 잡고 좋은 아파트도 구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모아둔 돈도 없었을 텐데 무슨 돈으로 집까지 얻었는지 궁금했지만 그냥 대출을 받았다고만 하더군요. 그런데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며느리는 완전히 돌변해 버리더군요.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집안일도 도와주고 애도 키워준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불러 집안일을 부탁하는데 말은 못하고 속만 끓이기도 했어요. 세탁소에 맡긴 옷들을 찾아와 달라고 하기도 하고 인터넷 설치 기사가 오는데 그 사람을 맞이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더군요. 제가 근처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지하철 타고 버스 갈아타서 1시간이 넘는 거리입니다. 제게 잘하는 건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집안일을 몇 번 도와주었더니 나중에는 저를 완전히 파출부 부려먹듯 하더라고요. 청소는 물론이고 빨래며 음식까지 나중엔 이것저것 타박까지 하는데 완전 호칭만 어머니이지 파출부 아줌마한테도 그렇게는 안 했을 겁니다. 저보고 미련하다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조금 싫은 티라도 낼라치면 해준 것도 없는 시모가 무슨 할 말이 그리 많냐는 식으로 나오는데 저 때문에 괜히 아들 내외 불편해질까 꼭 참고 있었어요. 아이 낳고 조금 클 때까지만 도와주려는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난 후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신혼집 출근할 때 손주를 맡기고 퇴근하면 데리러 오는 게 아니라 저한테 자기 집으로 출퇴근을 하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아무래도 어머님 댁은 곰팡이도 좀 있고 우리 예원이한테 안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집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제가 교통비는 드릴게요. 예, 우리 집 곰팡이 없어. 내가 매일 쓸고 닦고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에이, 어머님, 저희 집 청소하시는 거 보니까 제대로 안 하시던걸요, 뭘. 그리고 집 오래돼서 환기도 잘 안 되잖아요. 제가 불안해서 그래요. 어머님이 저 애 낳으면 맡아서 키워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지 말고 저희 집으로 오세요. 네? 제가 해놓은 말이 있어 그러마했지만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출퇴근을 하라니 너무한다 싶었지만 해준 게 없으니 무시받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냥 부모돌이 한다고 생각해 한동안 아들네 집으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아들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당신이 출근할 때 예언이 맡겨놓으면 되잖아. 1시간이나 걸리는데 꼭 우리 엄마한테 여기까지 오시라고 해야겠어?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지하철 타고 오시는데. 그럼 나는 1시간 안 걸려요?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먼저 애 키워주신다고 했잖아. 해준 게 없으시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 어머니? 말을 그따위로밖에 못하겠어? 당신 삼성동 어머니한테는 끔찍하게 잘하면서 왜 우리 엄마한테는 그딴 식이야? 그럼 당신 같으면 아파트 사주고 다이아 반지 사준 시어머니가 좋지. 돈 한 푼 없이 지질이 궁상이 계모 시어머니가 좋겠어요? 그리고 막말로 당신도 행동 똑바로 해. 자기가 돌아오기만 하면 어머님 남편분이 회사 물려주신다잖아. 막말로 피 한 방울 안 섞인 계모랑 강남에 건물 몇 채 있는 친엄마 중에 누가 더 중요해? 당신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나 정말 화낼 거야. 나한테 엄마는 딱 한 분뿐이야. 핏덩이 버리고 딴 남자랑 도망간 사람이 엄마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재산 물려주신다잖아. 이게 보통 기회야?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한참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전 저도 모르게 계단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들이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고 며느리는 배웅을 하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군요. 예, 어머님. 네, 그럼요. 시키신 대로 하고 있죠. 그런데 오빠가 말이 잘 안 통하네요. 네, 그래야죠. 네, 내 돌잔치는 말씀하신 거기로 예약했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그때 봬요. 저 말고 어머님이라 부를 만한 사람이 또 있던가요? 허탈의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번뜩 생각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제게 무슨 말을 하려다 머뭇거렸던 일. 경민이의 결혼식 날 어떤 아줌마가 신랑 측에 앉아 막 눈물을 흘리던 일. 저는 아파트를 해준 적도 없고 그럴 능력이 없는데 상견례 때 사돈 측이 연신 고맙다고 했던 일. 그제야 그 모든 게 경민이의 생모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별을 한 게 아니라 도망을 갔던 거더군요. 다시 1층까지 걸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 애써 태연한 척을 했어요. 며느리는 타박을 하고 출근을 하더군요. 미안하다. 버스를 놓쳐서 오늘 좀 늦었네. 이렇게 늦게 오시면 어떡해요? 오늘 월요일이라 차도 막히는데. 큰일 났네. 빨래랑 젖병이랑 소독할 거 많으니까 그것부터 해주세요. 그리고 주말에도 좀 와주시면 안 돼요? 애 키워주신다면서 주말엔 쉬시는 건 좀 그렇다. 그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 종일 온갖 생각에 사로잡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참 비참하더군요. 핏덩이를 버리고 딴 남자와 도망간 여자도 돈만 있으면 며느리에게 대접받는데 남편도 없이 손주 기저귀나 갈고 있으니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이 퇴근에 고생했다며 말을 걸었지만 말없이 아들 집을 나왔어요. 그 후로 며칠을 아프다며 아들의 집에 가지 않았어요. 도저히 며느리의 얼굴을 볼 수가 없더군요. 며느리가 밉거나 원망스럽기보다 제 자신이 초라해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경민이는 제가 좋아하는 오렌지를 사와서 함께 병원에 가자며 손을 잡아 끌기도 했지만 금세 되돌려 보내곤 했어요. 이미 제 마음에 결심이 선 이유였으니까요. 공교롭게 다음 달이 손녀인 예원이 돌잔치가 있었어요. 전 이전에 며느리와 경민이 생모의 통화를 들었기에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전 손녀의 돌잔치도 성대히 열어줄 수 없는 부족한 할머니인걸요. 며느리는 제게 돌잔치는 하지 않고 감염병 때문에 그냥 가족끼리 식사 자리만 마련하겠다고 하더군요. 경민이는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몇 번을 머뭇거리기도 했지만 애써 모른 채 했습니다. 주말에 아들의 집에서 간단히 케이크에 촛불만 켰어요. 돌잡이도 간단하게 했고 저녁만 먹고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며느리가 아주 살갑게 굴더군요. 자기가 너무 생각이 짧았다며 미안하다면서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친구분들이랑 온천에 한번 다녀오세요. 제가 그동안 너무 죄송해서 호텔이랑 다 예약해뒀어요. 그래요, 엄마. 이 사람이 제일 좋은 곳으로 다 준비해뒀으니까 편하게 다녀오세요. 고맙다며 잘 다녀오겠다 했습니다. 며느리는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으라며 용돈까지 쥐어주더군요. 게다가 저 집에 편히 가라고 택시까지 잡아주는데 그 검은 속내를 뻔히 알고 나니 며느리의 행동이 어쩜 그리 가증스럽게 느껴지던지요. 주말이 되어 주변 아주머니들과 함께 온천으로 출발했어요. 요즘엔 기사 딸린 승합차도 렌트가 되는가 보더라고요. 어쩜 그리 살뜰히 준비를 했는지 옆에서 다들 며느리 칭찬 일색인데 전순 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함께 간 친구들은 함께 온천을 하자며 성화였지만 그럴 기분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잠시 후 휴대폰의 메시지 알림음이 몇 분 동안을 멈추지 않고 계속 울리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 메시지를 보았더니 모르는 사람이 수십 장의 사진을 보냈더군요. 휴대폰을 열어 사진을 확인한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사진 속엔 낯익은 아기와 우리 아들, 며느리, 그리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한 여자가 밝게 웃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뒤편엔 예원아 생일 축하해라는 문구. 그건 바로 우리 손녀 예원이의 돌잔치 사진이었던 겁니다. 절 여행 보낸 오늘이 돌잔치 날일 거라 예상은 했지만 직접 사진으로 보니 손이 벌벌 떨리고 가슴 뛰는 소리가 제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차라리 그냥 생모를 모시고 돌잔치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면 그렇게 치욕스럽진 않았을 겁니다. 저를 혼자 이곳에 보내놓고 행복한 웃음을 짓는 아들과 며느리가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사진을 보는 와중에도 몇 장의 사진이 더 전송되었고 마지막엔 우리 아들 키우느라 고생 많았지? 이제 내 아들이랑 며느리는 내가 챙길 테니까 고생 그만하고 좀 쉬어. 돈 필요하면 연락하고. 라는 메시지가 오더군요. 안녕하세요. 그건 아들의 생모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어쩜 사람을 그리 비참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경민이를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바라는 것 하나 없이 그저 내 아들이라 생각하고 키워왔고 또 바라봤는데 늘 더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아팠는데
그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화가 나고 서럽다기보단 참 슬펐습니다. 머리로는 결정을 내렸었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진을 보고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나만 없으면 내가 떠나주어야 우리 아들이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메시지를 보내온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경민이 엄마입니다. 잠시 뵐 수 있을까요? 웃기네요. 경민이 엄마는 저 아닌가요? 그래서 용건이 뭐예요? 돈 필요하신가? 일단 만나시죠. 다음날 만난 그 여자는 참 예쁘더군요. 저랑 나이는 비슷한 것 같은데 피부는 맑고 광이 났고 과하게 이것저것 걸치지 않아도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옷차림이었어요. 나름 신경 써서 나갔지만 저절로 몸이 움츠려들었습니다. 할 말이 뭐예요? 말해봐요. 돈이라면 여기 준비해왔고. 저 정말로 경민이가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번에 애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맞아요. 대신 제가 경민이를 잃어버렸다가 우연히 다시 찾은 걸로 해야 해요. 내 남편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키워준 엄마가 있으면 안 되겠죠? 신부는 이미 죽었으니까 그쪽만 없으면 돼요. 그럼 제가 떠나드리면 되나요? 그렇게만 하면. 이해가 빠르시네.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돈은 내가 줄게요. 여기 이 정도면 혼자서 죽을 때까지 부족함은 없을 거예요. 눈앞에 놓인 봉투를 한참 바라보았어요. 제게도 이런 거금을 줄 정도면 우리 경민이랑 손주들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더군요. 알겠다고 하고 그 봉투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초라한 제 뒤통수에 대고 그 여자가 말하더군요. 약속 꼭 지켜요. 내가 다 확인할 거니까. 당당하게 걸어 나오려 했지만 자꾸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겨우 벽에 의지해 그곳을 나왔고 바로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해 이곳 남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받은 돈은 모두 며느리에게 송금해 주었습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고 말이죠. 제가 사라지니 경민이에겐 쉴 새 없이 전화가 오고 둘째에게도 연락을 했다고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 얼굴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고 있습니다. 둘째에겐 곧 그곳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번호를 바꾸었어요. 그래야 할 것 같았고 그래야만 하니까요. 제가 흔들리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테니 말이죠. 이런절 미련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저도 알고 있어요. 저 미련한 거. 하지만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경민이를 아들로 품은 것도 아니었으니 우리 아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전 그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전 엄마니까요. 나중에 우리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면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한번 안아주었으면 좋겠네요. 전 그걸로 족하니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불륜 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선 초고층 빌딩. 나는 그 건물 꼭대기에 있는 카페에서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핸드폰 화면에 뜬 문자 한 줄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 오늘 밤 우리가 처음 만난 곳에서 보자. 10시. 문자 보낸 사람은 민혁. 내 남편 아니 이제 곧 전 남편이 될 사람. 3개월 전부터 우리 사이엔 이상한 냉기가 돌기 시작했어. 평소 자상했던 민혁은 퇴근하면 바로 방으로 들어가고 눈이 마주쳐도 서늘하게 피해갔지. 한 번은 회사에서 회식을 한다고 늦는다고 하더니 그 새벽까지 안 들어왔어. 의심스러운 마음에 카톡을 어디야? 물었는데 답장은 없고 읽음만 뜨더라. 그리고 며칠 뒤 집어삼킬 듯한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어. 나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민혁과 낯선 여자가 다정하게 마주 앉아있는 모습을 목격했거든.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변했어. 사랑이 식은 남자, 그리고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여자.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했어. 민혁을 직접 추궁하기로 결심했을 땐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어. 그의 가방 속에서 발견한 호텔 영수증, 그녀와 주고받은 메신저 캡처, 심지어 둘이 함께 찍은 사진까지. 내 손에 쥔 증거들은 너무나도 선명했고 거부할 여지가 없었지. 하지만 막상 민혁과 마주한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목구멍에 뜨거운 돌덩이가 걸린 것처럼 말이 안 나왔거든. 대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 그도 내 시선을 피하지 않고 무표정하게 마주했지. 뭐 할 말 있어? 그 여자 누구야? 그는 놀라지도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 아니야. 그런 사이 아닌데 호텔 영수증은 왜 나와? 카톡에서 뭐라고 불렀더라? 자기야. 내 말에 민혁은 눈을 감고 깊게 한숨을 쉬더니 한마디를 툭 던졌어. 그래, 너 말이 맞아. 나 그 여자랑 만나. 근데 사랑 같은 거 아니야. 그냥 잠시 외로워서 그랬어.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 눈앞이 흐릿해지고 손끝까지 떨렸어. 분노와 배신감이 온몸을 뒤덮었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울음은 나오지 않았어. 외로워서? 그래서 이렇게 쉽게 사람 배신해? 나랑 한 약속 기억 안 나? 미안하다. 근데 우리 사이도 예전 같지 않잖아. 너도 느꼈을 거야. 그날 밤 나는 집을 나왔어.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민혁은 붙잡지 않았어. 도리어 그걸 기다렸다는 듯 무표정으로 날 배웅했지. 나는 찬바람 부는 거리 위를 터벅터벅 걸었어. 그 후로 3개월. 나는 이혼 서류를 들고 법원에 갔고 민혁은 별다른 항변 없이 서명했어. 그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은 끝났어야 했는데 문제는 그 여자가 찾아오면서 시작됐어. 어느 날 오후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낯선 여자가 아파트 입구에 서 있는 걸 봤어.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날 똑바로 쳐다보며 한마디 했어. 나랑 얘기 좀 해요. 잠깐이면 돼요. 민혁과 카페에서 함께 있던 여자였어. 얼굴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지. 난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하면서도 동시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 당신이 나한테 할 말이 뭐가 있어? 민혁 씨 다시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순간 귀가 의심스러웠어. 민혁이? 나한테 다시 만나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 그녀는 내 표정을 보더니 조급한 듯 말을 이었어. 그 사람 아직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당신만 다시 받아주면 저랑 끝내겠다고. 나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터뜨렸어. 그 말을 믿으라고? 웃기지 마. 제발. 그 사람 없이 못 살겠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빌게요. 제발 민혁 씨한테 다시 돌아가 달라고요. 그녀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잠시 동요했지만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어. 나도 그 사람 없이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도 잘 살아봐. 그날 밤 문득 민혁의 문자가 떠올랐어. 오늘 밤 우리가 처음 만난 곳에서 보자. 10시. 민혁이 왜 이런 문자를 보낸 건지 궁금했어. 혹시 그 여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민혁이 아직 날 사랑한다며? 하지만 내가 정말로 그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카페 창밖을 바라봤어. 차가운 겨울바람에 사람들이 코트를 여미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지. 내 마음도 그 바람처럼 차가웠어. 결국 나는 결정을 내렸어. 민혁이 보자는 곳으로 가기로. 모든 걸 끝내기 위해서.
밤 10시 그날의 장소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 우리가 처음 만났던 한강의 작은 공원. 지금은 겨울이라 텅 빈 벤치와 흩날리는 마른 나뭇잎들만 남아 있었지. 공원의 가로등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그 아래 서 있는 민혁의 실루엣이 보였어. 멀리서 봐도 알겠더라. 살이 좀 빠졌는지 얼굴선이 더 날카로워졌고 손에는 담배를 들고 있었어. 민혁은 내가 다가가도 고개를 들지 않고 담배 연기만 뿜어냈어. 무슨 일이야? 내 목소리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 눈이 마주치자 그제야 그의 입술이 움직였어. 보고 싶었어. 가슴 한켠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 화가 나서 서글퍼서 여러 감정이 뒤섞였지만 표정은 최대한 무표정으로 유지했지. 지금 와서 그런 말해서 뭐 하려고? 끝난 거 몰라. 끝났다고 생각하려고 했어. 근데 안 되더라. 민혁은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고는 한 걸음 다가왔어. 그의 눈은 내가 알던 민혁의 그것과 달랐어. 후회와 절망, 그리고 무언가에 집착하는 듯한 시선이었지. 미안하단 말밖에 못하겠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근데 널 놓치고 나서야 알았어. 내가 내 전부였다는 걸. 웃기지 마. 전부? 그럼 그 여자는 뭐였는데?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내가 미쳤던 거야. 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돌렸어. 차가운 강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지. 그 순간 민혁이 내 팔을 붙잡았어. 손길이 간절했어. 다시 시작하자. 예전처럼.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잖아. 그 말에 나는 참아왔던 분노가 터져 나왔어. 돌아가긴 뭘 돌아가. 민혁 너한테 배신당하고.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아? 그 여자랑 웃고 있을 때 나는 침대에 엎드려서 울고 있었다고. 나도 후회해. 진짜야. 후회? 후회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너랑 다시 시작하면 또 내가 외롭다고 다른 여자한테 가겠지. 그걸 내가 또 참으라고? 민혁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 침묵이 더 나를 미치게 했어. 그 여자는 왜 날 찾아왔을까? 내가 물었을 때 민혁의 눈빛이 흔들렸어. 찾아왔다고? 응. 와서 울면서 빌더라. 너랑 다시 만나고 싶다고. 내가 날 사랑한다고 했대. 그런 말 한 적 없어. 믿어야겠니? 너한테 거짓말 안 해본 사람 있긴 해. 민혁은 무릎이 꺾일 듯 휘청거리며 한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 숨소리가 거칠었지.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어.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그건 착각일 뿐이야.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이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나는 민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 일어나. 그런다고 내가 마음 돌릴 것 같아. 다시 기회를 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마지막. 민혁, 우린 이미 끝났어. 다시 붙잡으려고 하지 마. 그게 너한테도 나한테도 나아. 그 말에 민혁은 고개를 떨궜고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 울고 있었어. 하지만 나는 다가가 위로해줄 마음이 없었어. 잘 살아. 너도 내 인생, 나는 내 인생. 그렇게 돌아서서 걸어 나오는 길, 마음이 이상하게 후련하면서도 먹먹했어. 민혁은 내 과거였고 더 이상은 내 현재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강하게 내린 겨울바람 속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내가 된 기분이었어.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제야 진짜 내가 시작되는구나. 민혁과의 만남 이후 내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 매일같이 끈적했던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었지. 출근길에 들르던 그 카페, 우리 단골이었던 고깃집, 민혁과 함께 보던 드라마마저도 철저히 피했어. 그럴수록 마음이 좀 가벼워지더라. 하지만 그렇게 애써도 가끔은 민혁과의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왔어. 벚꽃이 만개했던 봄날의 산책, 비 오는 날. 작은 우산 아래에서의 속삭임 참 바보같이도 좋았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 그럼에도 나는 매일 스스로에게 다짐했어. 흔들리지 마. 다 끝난 거야. 며칠 뒤 회사 동료인 수정 언니가 술 한잔하자며 연락해 왔어. 지영아, 요즘 좀 힘들어 보이더라. 술이라도 마시면서 털어놔. 나는 망설임 없이 승낙했어. 솔직히 그날따라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거든. 수정 언니는 근처 호프집에서 소맥을 말아주며 내 얘기를 듣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어. 그 남자 끝까지 쓰레기네. 그런 놈 때문에 지영이가 힘들어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나도 알아. 근데 그게 잘 안 되네. 야, 정신 차려.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너도 이제 내 삶 살아야지. 미친년처럼. 수정 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나도 웃음이 터졌어. 그래, 미친 듯이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술 기운에 나른해진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보니 현관문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어. 낯선 택배에 약간 당황했지만 이름을 확인하니 분명 내 것이었지.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낡은 다이어리 한 권과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 글씨체는 익숙했어. 민혁이었지. 지영아, 이걸 읽는다면 나를 한 번만 더 기억해줘. 우리 사이가 무너진 건 내 잘못이야. 하지만 내가 내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적어둔 이 다이어리를 읽어주길 바란다. 민혁 드림. 다이어리의 표지는 손때가 묻어 빗발에 있었고 첫 장을 넘기자 익숙한 날짜가 적혀 있었어.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날이었지. 다이어리를 읽어나가며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 첫 만남의 설렘, 서로를 알아가던 시간, 그리고 내가 모르는 민혁의 감정들까지 세세히 적혀 있었거든. 그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왜 그토록 외로웠는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어. 하지만 이해와 용서는 별개였지. 아무리 과거를 들여다본들 상처는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었으니까. 다이어리를 덮으며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어. 이걸로 됐어. 이제 그만하자. 그와의 모든 기억을 끊어내기 위해 나는 다이어리를 작은 상자에 다시 넣고 단호하게 말했어. 버리자. 다음 날 출근길에 다이어리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회사에 도착해 자리로 향하던 중 갑자기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어.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 아니 어딘가 수상한 남자가 서 있었어. 지영 씨 맞죠?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긴장하며 대답했어. 누구세요?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며 말했어. 김성준 형사입니다. 민혁 씨에 대해 묻고 싶은 게 있어서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나는 얼어붙었어. 민혁? 형사?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민혁 씨가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성준 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 민혁 씨가 실종됐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 실종? 민혁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분명 공원에서 봤던 사람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성준 형사는 내 표정을 살피며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혁 씨를 본 게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며칠 전이에요. 한강공원에서요. 그때 무슨 얘기를 나누셨나요?
그냥 다시 시작하자는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전 거절했고요. 성준 형사는 잠시 눈을 감더니 뭔가를 메모했어. 혹시 민혁 씨가 평소에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누군가와 다툰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외로워하긴 했지만 다툰 적은 없어요. 나는 형사가 돌아간 뒤에도 멍하니 앉아 있었어. 민혁이 실종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 혹시 내가 모르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 그 여자와의 관계 때문일까?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민혁과의 지난 시간을 곱씹었어. 그의 다이어리에 적혀 있던 것들이 계속 떠올랐지. 혹시 그게 민혁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던 걸까? 그러다 문득 다이어리를 버린 게 후회되기 시작했어. 거기에 무슨 단서가 있었던 건 아닐까? 나는 한밤중에 쓰레기통을 뒤졌어. 다행히 다이어리는 아직 그 자리에 있었어. 다이어리를 꺼내 다시 훑어보던 중 한 페이지 귀퉁이에 적힌 낯선 주소가 눈에 들어왔어. 주소는 용산구 XX로 17-3. 민혁은 왜 이 주소를 적어둔 걸까? 나는 이곳을 찾아가 봐야겠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어. 다음 날 나는 그 주소를 찾아갔어. 주소는 낡은 연립주택이었고 주인은 을씨년스러웠어. 대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누군가가 나왔어. 웬 나이든 남자였지. 누굴 찾으시나요? 여기 민혁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그 남자는 내 질문에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 민혁이라 혹시 그 젊은 남자 말인가? 며칠 전에 여길 다녀갔는데. 심장이 철렁했어. 뭐하러 왔나요?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잘 모르겠어. 무슨 파일 같은 걸 찾으러 왔다고 하던데 그 뒤론 못 봤어. 파일? 도대체 무슨 파일이길래? 나는 단서를 쫓아가다 점점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었어. 그 연립주택에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어. 파일? 도대체 무슨 파일을 찾으러 갔다는 거지? 이게 민혁의 실종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다이어리를 다시 펼쳐 모든 페이지를 꼼꼼히 살폈어. 한참을 훑어보던 중 한 페이지 뒷면에 흐릿하게 비치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 종이를 들쳐 밑에 비춰보니 그제야 제대로 보였지. 비밀번호 1127. 이 숫자는 분명 무언가를 열기 위한 비밀번호일 거야. 민혁이 찾던 파일과 관련된 단서일지도 몰랐지. 다음 날 아침 나는 민혁이 자주 쓰던 노트북을 떠올렸어. 이혼 서류를 작성할 때 그의 물건 일부가 아직 내 집에 남아 있었거든. 나는 창고에서 먼지 쌓인 노트북을 꺼내와 전원을 켰어. 로그인 화면이 뜨고 비밀번호를 묻는 창이 나왔지. 나는 다이어리에 적힌 숫자를 입력해 봤어. 1127. 화면이 열리는 순간 긴장감에 손에 땀이 배었어. 민혁의 노트북에는 수상한 폴더가 몇 개 있었어. 그중 하나는 PRIVAT라는 이름이었고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 나는 다시 1127을 입력했어. 폴더가 열리자 그 안엔 수십 개의 문서와 영상 파일들이 들어 있었어. 제목은 대부분 암호 같았는데 한 파일이 눈에 띄었어. 제보 긴급. MP4.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 나는 파일을 열었어. 영상 속엔 민혁이 있었어. 그는 차 안에서 누군가를 몰래 촬영하고 있었지. 그 화면 속 인물은 낯설지 않았어. 민혁의 상사 오전무. 민혁은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 오 전무의 뇌물 거래 현장을 잡았다. 이 영상은 확실한 증거가 될 거다. 하지만 난 이걸 공개할 수 없다. 내 목숨이 위험해질 테니까. 나는 숨이 막혔어. 민혁이 이런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
민혁이 실종된 이유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어. 그가 단순히 외도에 빠진 게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문제에 얽혀 있었던 거야. 이 사건은 단순히 부부의 파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지. 나는 그 영상을 USB에 복사해 형사에게 넘겨야겠다고 결심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 만약 이걸 넘기는 순간 나도 위험해지는 게 아닐까. 그때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어. 민혁이와 관련된 걸 건드리지 마라. 너도 다치기 싫으면. 가슴이 철렁했어.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곧바로 성준 형사에게 연락했어. 형사님,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어요. 직접 만나서 드릴게요. 어디서 만날까요? 한강공원 밤 8시에. 나는 USB를 단단히 쥐고 공원으로 향했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형사를 기다렸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성준 형사는 나타나지 않았어. 대신 낯선 남자 2명이 내 앞에 섰어. 지영 씨 맞죠? 누구세요? 민혁 씨와 관련된 건 여기서 끝내세요. 안 그러면 당신도 위험해질 겁니다. 나는 몸이 굳었어. 그들의 눈빛은 싸늘했고 말투는 위협적이었어. 민혁 씨가 무슨 일을 당한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들은 답하지 않았어. 대신 내 앞에 서서 으름장을 놓았지. 경고했어요. 다음엔 더 심각한 일이 생길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들은 사라졌어. 나는 두려움에 휩싸인 채 공원의 벤치에 주저앉았어.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어. 이 사건에서 손을 떼고 민혁을 잊어버리며 살아가야 할지, 아니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가야 할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 민혁은 이 모든 일에 깊이 휘말렸고 나 역시 그의 과거와 엮여 있다는 거야. 나는 핸드폰을 들어 성준 형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 형사님, 제가 모든 걸 말할게요. 하지만 저를 지켜주셔야 해요. 그날 이후 나는 민혁의 실종 사건을 끝까지 파헤치기로 결심했어. 성준 형사와의 협력 끝에 오 전무의 비리와 민혁의 실종 사건 전모가 밝혀졌어. 민혁은 회사의 부당한 거래를 폭로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다가 오 전무의 하수인들에게 납치됐던 거야. 다행히 경찰의 기민한 대응으로 민혁은 무사히 구출됐지만 그의 얼굴은 깊은 고통과 후회로 일그러져 있었어.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민혁은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 지영아, 정말 미안하다. 너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한 건 아니었어. 나는 그의 말을 듣고도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 내가 어떤 일을 했든 이제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우리 사이도 여기까지인 거 알아. 민혁은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이 없었어. 그의 어깨는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지. 너만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말에 마음 한구석이 미묘하게 흔들렸지만 나는 단호하게 답했어. 나 행복해질 거야. 너 없이도. 병원을 나서는 길, 머릿속에 지난 몇 달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 민혁과의 첫 만남부터 결혼, 배신,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사랑했지만 결국엔 상처로 남은 관계였어. 하지만 나는 이제 알았어.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내가 혼자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걸. 민혁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내 삶도 끝난 게 아니란 걸. 강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지만 그날의 한강공원과는 다르게 내 마음은 차분했어. 앞으로 닥칠 일들이 두렵지 않았어. 나는 더 강해졌으니까. 며칠 뒤 나는 민혁에게서 마지막 메시지를 받았어. 고마웠어. 내 덕분에 내가 인간다운 마지막 선택을 할 수 있었어. 그 메시지를 보고 나는 미소 지으며 핸드폰을 껐어. 더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
모든 게 끝났으니까. 그렇게 민혁은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나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갔어. 겨울은 여전히 추웠지만 내 안에는 따뜻한 봄이 피어오르는 기분이었어. 이제 내 삶은 내가 주인공이었으니까.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자영업을 하고 있는 호프집 사장입니다. 호프집을 하기 전에는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했었는데요.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덕분에 수면 장애도 겪게 되고 몸에 조금씩 무리가 오게 되면서 결국 회사는 접기로 마음먹고 대신 작은 호프집을 경영해 보기로 했답니다. 새로 오픈을 할까도 했지만 장사는 처음이었기에 기존 가게를 인수하는 쪽으로 알아봤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2달쯤 고생했을까요? 자리도 딱 좋고 인테리어 또한 제 맘에 쏙 드는 호프집을 양도 양수한다는 공고를 보고 바로 찾아갔습니다. 사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하게 가게를 넘기려고 하신다는 말에 저는 정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 호프집을 인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 그 호프집은 제가 종종 갔던 곳이었는데요. 사장님도 좋고 알바들도 친절했고 무엇보다 주방에 계신 이모님의 음식들이 너무 좋았기에 자주 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 가게를 제 가게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호프집을 인수하게 되었고 기존에 계시던 주방, 이모님과 알바들도 그대로 저와 함께 일을 해주기로 해서 편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2달은 처음 시작해본 일이었기에 조금 지치기도 했고 힘들었지만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겠냐 싶어 마음을 다잡고 가게에 모든 걸 쏟아부으며 열심히 이끌어 나갔습니다. 가게에서 바뀐 건 사장인 저 하나였기에 크게 달라지거나 하지 않았고 주방 이모님의 음식 솜씨와 알바들의 친절함에 여전히 장사는 잘 되었고 저 또한 그런 직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그렇게 6개월쯤 되니 저는 금세 호프집에 적응이 되었고 저를 보고 다시 찾아와 주시는 단골 손님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조금씩 적응이 되고 나니 어느 순간부터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모님의 음식이 너무 맛있고 만족스럽고 좋았지만 조금 깔끔하지 못한 이모님의 주방 관리 스타일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주방 도구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모습에 이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기로 했습니다. 이모님은 그게 원래 자신의 일하는 스타일이라며 존중해달라고 되려 큰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모님이 안 계시는 가게는 상상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그냥 입 꾹 다물고 이모님의 스타일을 존중해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저 주방이 조금 어수선하고 정리 안 되는 것뿐이지 음식 하시는데 지저분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이모님은 얘기가 끝났고 이번엔 알바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는데요. 정신없이 바쁘고 힘들 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제가 자리를 잡고 한 템포 쉬며 둘러보니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알바는 평일에 2명, 주말에 3명을 쓰고 있었는데요. 평일은 둘 다 여자 알바였고 주말은 남자 2명에 여자 1명이었습니다. 사실 평일은 주말보다 덜 바쁘기도 했고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알바들에게도 그다지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은 가게가 너무 바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알바들의 실수 하나하나가 다 보이기 시작했고 자꾸만 그들에게 다그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바쁘니 실수할 수 있지라고 넘기려고 했지만 자꾸만 늘어가는 실수들과 손님들의 컴플레인에 저는 하는 수 없이 알바들을 꾸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주말 마감을 끝내고 새벽 3시 늦은 시간이었지만 퇴근하려던 알바 3명을 불러 세웠고 간단하게 한 잔씩만 하고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근처 늦게까지 하는 포차를 갖고 어이없게도 전 정말 거의 7개월 만에 알바 친구들의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기에 얼굴을 볼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들의 얼굴을 처음 본 거에 놀랬고 그 다음은 홍일점 여자 아르바이트생 얼굴에 놀랐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물론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도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눈이 참 예쁘네 하고 생각한 적은 있었지만 그렇게 이쁜 줄은 몰랐습니다. 알바 3명을 앉혀놓고 주저리 잔소리를 하다가도 그 여자 아르바이트생과 눈이 마주치게 되면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럴까 싶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여자 아르바이트생은 고작 23살 어린 친구였으니까요. 내가 저 어린애한테 무슨 감정을 느끼는 건지 속으로 스스로를 다그치며 안돼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자 알바가 화장실을 갔고 전 나머지 두 남자 아르바이트생에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일해주길 당부했고 더 이상 일에 관한 잔소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술자리를 온전히 즐기고 재밌게 즐기고 싶어졌으니까요. 신나게 술을 마시며 알바 친구들과 조금은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고 시간이 너무 늦어 술자리를 정리하고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들과 술자리가 있고 그 다음 주 주말이 돼서야 다시 그 여자 아르바이트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그 친구를 보는데 왜 그렇게 괜히 설레고 부끄러운지 띠동갑 차이 나는 여자를 보고 이렇게 설레도 되는 건가요? 나 자신이 좀 창피했어요. 그렇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 조금씩 그녀에게 다가가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들이대면 역효과가 있을까 싶어 조금씩 혼내보기도 하고 장난도 쳐보면서 친해질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너무 어리기도 했고 이쁘기까지 했기 때문에 괜히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망설이는 동안 다른 놈이 다가가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 한참 가게가 바빠서 알바들과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서빙을 하고 테이블을 치우고를 반복하고 있던 중 술 취한 남성이 그녀에게 자꾸 진상을 부리는 것을 봤습니다. 다른 남자 아르바이트생 2명은 혹시나 제게 피해가 갈까 쉽게 나서지 못하는 것 같았고 그녀 역시 그냥 회피하고 싶어하는 눈빛만 보일 뿐 그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 그 광경을 보자마자 너무 화가 나서 손님에게 소리쳤고 결국 상황은 경찰이 오고 나서야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냥 주의만 주고 상황을 정리했어도 됐지만 그녀를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컸었기에 저도 모르게 이성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이 들켜버린 걸까요? 마감을 하고 있는 저에게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다음에 감사의 의미로 밥을 한번 사겠다는 그녀였어요. 밥은 제가 정말 꼭 한번 사주고 싶었는데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평일 저녁 그녀와 약속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맛있는 비싼 밥을 사주고 싶었지만 삼겹살이 먹고 싶다는 그녀의 말에 저는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겹살 집에서 맛있게 밥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소주 한 잔을 하자고 해서 술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전 술의 힘을 빌려 고백했습니다. 나이 많은 노땅이 이런 말해서 당황스럽겠지만 내가 여자로 보이고 너무 좋아서 만나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녀는 왜인지 망설이지도 않고 오케이를 하더라고요. 전 그녀의 답에 당황을 했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녀도 그날 취객 사건 이후로 제가 조금은 좋아졌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순간 저도 모르게 사람 많은 고깃집에서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이끌려 저희는 근처 모텔을 들어가게 되었고 어린 줄만 알았던 그녀가 저를 침대로 리드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그녀와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고 저는 사랑스러운 그녀와 지금 6개월째 예쁜 사랑을 하고 있답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친 몰래 지금 한창 양다리 걸치기로 연애하고 있는 여대생입니다. 제가 새로 만난 연애 상대는 이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교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교수님과 같은 친구를 동시에 사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짜릿하고 숨이 막힐 지경이거든요. 더구나 애초에 그 교수님이 강의하는 수업에 저와 제 남친이 같이 들어가서 수업을 듣던 학생이었습니다. 물론 교수님은 남친과 제가 애초에 사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와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스스로도 어린 여자를 구속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 그저 사귀는 동안 서로 간섭하지 않고 편하게 지내자고 하시더군요. 처음에 저는 남자친구에게 죄짓는 기분도 들고 해서 교수님과 사귀는 걸 조금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나름으로 아주 잘생기고 매너도 좋고 아직 솔로이기도 해서 수강생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제법 있기에 제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 교수님이 우리 학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남친이랑 제가 다니는 사설 아카데미에 수업을 나오시는 분이니까
사회에서 만난 거나 다름없어서 저도 큰 불안함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느 날 수업 후에 다 같이 회식을 하고 뒤풀이 겸 노래방 갔던 날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돼 버린 거죠. 그날 다들 돌아간 후에 저랑 교수님이랑 마지막으로 남아서 칵테일 바에서 분위기 있게 한 잔 더 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비가 와서 교수님이 저를 집까지 태워주셨는데 술 기운과 날씨 탓에 둘 다 기분이 나른해져서 차 안에서 남녀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교수님은 그 다음날 저에게 전화해서는 혹시 자신이 실수한 거면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전날 밤에 싫은 마음은 없었으니 그저 가볍게 넘어가자고 했고 우리는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변함없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수업에서 서로 다시 만나고 보니 이상하게 설레더군요. 그러면서 쓸데없이 서로 안부 전화 겸 문자도 보내게 되고 그러다가 같이 드라이브도 가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또 다시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나이가 저보다 20살 가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도 아주 잘 통하고 다정하고 자상한 점이 너무 좋아서 저는 지금 만나는 남친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귀기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돼 가는데 남친은 아직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남친은 저와 동갑이라서 그저 친구란 생각이 크지만 교수님에게서는 남자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고 같이 있으면 너무 든든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남친은 교수님의 수업이 끝나면 속도 모르고 빨리 게임하러 가자고 조르고 저와 교수님은 서로 눈짓으로 나중에 연락할게 라는 뜻을 보내곤 하죠. 그리고 저는 남친과 노는 것이 별로 재미없어진 지 한참 되었습니다. 맨날 PC방 가서 커플로 게임하고 남친이 좋아하는 오락 영화 보러 가고 때때로 휴일에 야구장 가서 귀 아프게 소리 지르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너무 귀찮아진 상황입니다. 그런 반면에 교수님과 데이트하는 날은 몹시 기다려집니다. 대체로 교수님 집에서 같이 영화를 보거나 칵테일을 만들어 마시거나 같이 요리를 해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수님은 외국에서 몇 년간 유학을 했기에 외국 음식도 아주 잘 만들고 거기서 살았던 이야기도 아주 재미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로서의 매력이 남친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저의 남친을 계속 만나라거나 헤어져라거나 하는 말은 일절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저랑 있으면 편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니까 만나는 거라는 말만 하시죠. 더구나 교수님에게는 따로 만나는 여러 나이대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최소 서너 명은 되는 것 같더군요. 그녀들 역시도 교수님 집에 한 번씩 들러서 제가 교수님과 보내는 시간과 비슷한 코스로 데이트를 하고 때로는 교수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다가 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교수님은 제가 그저 자신이 만나는 여자들 중에 하나일 뿐임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역시도 자신이 제가 만나는 남자들 중에 하나일 뿐임을 인식하고 계십니다. 교수님은 젊어서부터 그렇게 여자들을 만나왔고 오래 사귄 여자와는 애틋한 감정이 아직도 남은 채로 만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경우도 있고 뭐 그런가 보더군요. 굳이 질질 짜며 중리산이 하는 연애는 애초에 해본 적 없었다고 하시고 그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자연스레 만난 여자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연애해 왔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는 이제 20대 초반이니까 앞으로 숱한 연인을 만나게 될 것이니 애초에 처음부터 너무 고속된 연애는 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가진 젊음이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일 수도 있고 지금에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산이 된다며 사랑도 그 같은 것들 중에 하나이니 20대의 연애를 많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수긍은 하는데 자칫하면 제 마음이 엉뚱한 방향으로 흔들리고 정도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름으로는 무척 마음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설마 교수님이 저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 하는 생각도 해보았고 그런 한편으로
애초에 사랑 하나만으로 우리 사이가 시작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수님에게서 새로운 세계를 알아버렸으니 아마도 앞으로 저는 또래 애들만 사귀지는 않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린애 같이 그저 칭얼대는 남친이 요즘은 점점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는 것인지 교수님은 자신이 잘 아는 후배가 있다면서 그가 아주 이야기도 재미있게 해주고 유익한 지식도 많이 알려줄 거라면서 어느 날은 그 후배가 같이 끼는 자리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그 후배가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가지도록 자리도 비켜줘 가면서 교수님은 음식을 만들고 계셨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그 후배가 저를 차에 태워서 바래다 주었습니다. 물론 둘 다 술이 적당히 올라간 상태였고 많은 대화를 나눈 상태라서 별 거부감 없이 금방 남녀 사이로 차 안에서 역시나 엮여버렸습니다. 저는 다음날 술이 깨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교수님에게 달아오르던 모호한 사랑의 느낌인지 뭔지가 아직 어지러운 상태인데 또 다른 낯선 남자가 다가왔으니 마음이 복잡했던 거죠. 지금까지는 사랑하고 기뻐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사랑의 정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도 충분히 사랑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교수님과 그 후배를 동시에 만나고 있습니다. 물론 성인끼리의 아주 깊은 만남이죠. 교수님이 연락해 오면 교수님을 만나고 그 후배가 연락해 오면 그를 만납니다. 데이트 비용은 그들 각자가 다 내고 있으니 저는 그저 같이 즐기기만 하면 되지만 제가 지금껏 제 또래 남친과 해온 데이트와는 질이나 분위기 자체가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내일은 남자친구와 만나기로 한 날인데 뭔가 모르게 자꾸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원래의 세계로 돌아온 듯해서 평온하고 안도감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건 종잡을 수 없는 혼란스런 기분입니다.